YTN 라디오 생생경제 12월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하며 보내시겠죠? 여러분의 내년 계획을 돕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바뀌는 것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에 바뀌는 것들 일단 우리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이 최저임금 인상 가장 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시나 그 가장 큰 화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19년도의 최저임금은 이제 8,350원 돼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하면 10.9% 이제 인상하는 금액입니다. 네. 월급으로 보면은 이제 174만 5,150원인데 실제 뭐 근로자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월로 하면 한 174시간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8시간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거 여기까지 해보면은 209시간이 돼요. 그래서 8,350원 곱하기 209 하니까 이제 174만 5,150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보통은 이제 주휴수당까지 해서 174만 5,150원이라고 얘기하고 토요일은 뭐 유급휴가로 되시는 뭐 기업들도 있고 아닌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어떤 계산을 다시 하죠. 네. 올 한 해 생생경제를 통해 가장 많이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최저임금 내년부터 8,35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일단 기분 좋게 받는 것부터 조금 더 이야기해보죠. 아동수당 내년부터 전면 지급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인 이상이면서 그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죠. 네. 네, 1월부터는요, 부모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아동이면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연도에는 그랬잖아요. 야, 내가 소득 10% 이상인가 보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고 네. 이걸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하셨는데 네. 일단 내년에는 뭐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만 6세 미만 아동이면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되고 지급 연령 대상도요. 9월부터는요. 초등학교 입학 전 84개월 아동까지도 확대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도 좀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되는 건 이 아동수당이 누구 계좌로 들어가느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 신랑이 몰래 자기 계좌로 해놔서 제 계좌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에요. 맞아요. 아동수당 맞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지급된다는 거. 네네. 자, 세금과 금융 쪽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 감면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요. 이제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는 143만 원 한도 내에서 네. 개별 소비세 70%가 이제 감면이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차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6월 30일까지 현재 그 등록 소유한 이제 차가 이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본인의 차가 지원 대상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네. 노후 경유차 교체하고 싶으신 분들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자동차 산업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까요? 새 차를 좀 살까 싶어서요. 이런 제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 경영차를 그렇죠.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승용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어떤 당근책인데 사실 현실과 조금 좀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사용하는 그 목적 자체가 좀 다른데 실제 노후 경용차는 대부분 1톤 트럭으로 말하는 그 생계형 업무용 차량들이 많거든요. 특히 2008년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업무용 차량을 없애고 승용차를 산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요. 네. 그 현실은 녹록진 않다. 네, 업무용 차량을 버리고 승용차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2008년 이전에 된 차를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다닌다는 건 아무래도 새로운 차를 살 수 있는 이제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런 혜택이나 제도를 과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바꾸죠. 그 이후에도 그렇죠. 바꿀 텐데 맞아요. 2008년 이전의 디젤차 이거는 거의 그 1톤 트럭 아니면 그렇죠. 생계형 자동차가 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네. 그렇네요.
자, 올해 최저임금과 함께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종부세. 아, 맞습니다. 이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종합부동산세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서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해서 납세의 형평성을 제공하는 국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5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게 주택분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네. 3주택 이상 보유자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중과세 되기도 하는데 제가 표를 좀 봤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이제 3억 원 초과 그리고 6억 원 이하에서는 이게 현행은 0.5%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0.9%로 이제 오르게 되고 네. 6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이하에 이제는 그 표준, 과세 표준을 본다면 0.75에서 한 1.3%로 높아져요.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상황에 네네. 따라서 그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과세 표준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공시지가로 3억 원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과세 표준에 의해서 이제 3억 원 이상 그다음에 네. 6억 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포인트는 정확하게 좀 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종합부동산에 대해서 그렇죠. 알아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상단 자체가 이제 현행으로는 2%였는데 네. 94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3.2%로 상승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더 걷겠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아, 이거 다뤘던 기억이 막 나네요. 네. 네, 그때 청취자들 문자가 종부세 내고 싶다. 아, 그렇죠. 저도 그러세요. 많이 내도 좋으니 네. 나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문자들 네.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내년부터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에도 과세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년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이 내년부터 이제 과세가 되는데 네. 지금은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었지만요. 내년부터는 이제 모두 임대차 사업자가 이제는 임대차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에 대한 이제 가산세를 부과됩니다. 저도 이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임대소득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왜냐면 임대소득 신고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웬만하면. 네네. 근데 그러면 임대소득자시니까 이런 모반이 임대소득자 옥죄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옥죄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개인마다. 근데 보통 임대 등록을 하는 사업자는 유리한 점은 있어요. 요즘에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그러게요.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등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60%로 유대되지만요. 네.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기본공제 200만 원에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50%로 축소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과세 표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과세 표준이 높아진다.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은 공시지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세금도 같이 덩달아서 높아질 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임대소득자로 하는 게 더 요즘에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개인별로 정말 다른 그렇겠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종부세 내고 싶다 그랬는데 저 주택 임대 소득세 내고 싶단 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평론가님이 임대소득자였다니 왠지 이 배신감이 드는 이런 느낌. 네. 아무튼 부럽습니다. 네. 자, 입국장 면세점 제도 도입됩니다.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먼저 시작되는 거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데 네. 6월 그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이제 설치가 됩니다. 뭐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어떤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돼서 사실 어떤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공익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좀 되어 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 네. 내수 활성화 어느 정도 도움될까요? 사실 뭐 지금까지 입국 여행자에 대한 추적 감시 흐름이 저해된다거나 아니면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이게 사실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됐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수 활성화는 뭐 그 목적과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냥 상징성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의미를 두자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외 소비에 이제 국내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부분 이런 네. 부분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항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익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게 이제는 주요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12월 마지막 날 이제 내년부터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 새해부터 적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이 좀 완화가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이제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구간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그 이하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글쎄요, 뭐 만약 자영업자를 만나 보면은요, 사실 뭐 부가세의 어떤 공제로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차라리 뭐 카드 수수료보다 부가세 정도에서 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혜택을 줬으면 이런 어떤 말들도 사실 필드에서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를 통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이런 움직임은 이번 정권에서도 계속될 것 같아요. 네네. 내년도에도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특징이 하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간이가세제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이가세제는 1년에 4,800 미만인 분들이 이제 간이가세라 그러는데 이거 2,400 이하에서는 이제 납부 면제였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3,000만 원 이하로 상향이 조정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소득이 조금 더 올라더라도 납세 면제의 기준에 혜택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아유, 올 한해 진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어찌됐건 이분들한테 무게로 다가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제도들이 좀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내년도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조금 더 모아서 알려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과 관련된 거는 최저임금 부분이었고 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 대상 월급이 190만 원 미만이었는데 이번에 2019년부터는 210만 원 이하로 이제 또 상향이 됐죠. 네. 이런 부분도 조금 특징적이고요. 실업급여도 그래요. 그 1일 6만 원이었다가 이제 6만 6천 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급여도 있는데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였는데 네. 이게 50%로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저 특징적인 게 이게 있죠.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오. 상한액이 월 2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500만 원으로. 와, 많이 오르네요. 네, 무려 500만 원으로 올라가고. 남성 유급 육아휴직도요. 예, 이것도 이제는 3일이었다가 10일로 되고요. 또 특징적인 게 제로페이 시행되는 것도 있죠. 네, 제로페이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남성 유급, 뭐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다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노동시장에 다양한 변화들을 가져올 것 같고 아직까지 저는 남자들이 육아휴직 쓰는 것 저는 제 눈으로 못 봤거든요. 사실 이게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는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뭐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조가 조금 강성인 것들. 노조가 이제 강성인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잘 돼 있어요. 복지 자체가. 네. 그런데 이제는 그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사실 남자분들이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눈치 보이죠. 네, 그거는 그럼요. 정말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은. 네. 저는 남자분들이 육아휴직 쓴다는 걸 보질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제도가 변화돼도 맞습니다. 그 안에 문화와 사람들이 변화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도 이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민간에서부터 먼저 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빠 육아휴직 간다 그러면 눈치 주지 마세요. 네네. 자, 건강 위해서 좀 알아두어야 할 것들 2019년에 바뀌는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역시 저도 이제 애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흡연 카페에도 이제 금연균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행 그 어린이집, 유치원 내부는요 금연구역이죠 당연히. 근데 간접 흡연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근 10m 이내에 이제 금연구로 추가 지정을 합니다. 또 흡연 카페는요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해서 그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소 업종을 신고한 후에 실내 흡연이 가능하도록 홍보를 했었어요. 네. 내년부터는 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실내 휴게 공간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되는구나.
네, 금연구역이에요. 네. 너무 좋죠. 그렇네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지만 네. 그렇네요. 정말 애 키우는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시면서 담배 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신경 쓰여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맞습니다. 네, 이 방송 듣는 흡연자분들 화내시니까 다음 거 하죠. 자, 뭐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들이 좀 확대되죠. 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병원을 가셔서 자기가 해당됐는데 초음파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나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반기에는요, 2019년 상반기입니다. 그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 네. 특히 그 신장하고 방광 쪽 이런 비뇨기 초음파가 이전에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는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이 됩니다. 네. 또한 별도로 해서 또 안면이라든지 부비동 우리가 보통 코 그잖아요. 네. 부비동 얼굴 부위 쪽, 그다음에 목 쪽 이런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의사의 판단하에서 당연히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 대상입니다. 이게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판단에 의해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핫했는데 결국 하네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네, 네네. 이거 소개해 주세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도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 전이었어요. 경기도에서 나왔던 2019년도에 경기도 정책 변화 네. 뭐 이렇게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죠. 바로 출산 과정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월부터 이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네.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생아가 태어난 것을 기준으로 그 그렇죠. 앞에 1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한 부모. 그렇죠. 네네. 1년 이상 거주한 도에 네, 경기도에 네, 부모한 도. 네. 그래서 산후조리비 전액은요. 이게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그래서 이제는 경기도의 상권을 살리겠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또 특징이 소득 수준과 무관합니다. 이것도요. 네, 그럼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받을 수 보편적 있다는 복지가 거죠. 됐군요. 네. 네, 오늘 2019년도에 바뀌는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